자, 누굴리아 종 논리납니다. 자, 이 소설의 배경이 이제 이때 이제 해밍웨이가 이제 가장 역사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시대. 이게 이제 허리케인과 스페인 혁명, 그리고 스페인 혁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간단히 얘기했죠. 스페인 민주화 투쟁사가 이제 제1공화국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제1공화국이 되었다가 혼란이 거듭하니까 46년에 인민전선파에 이어서 프랑코가 모로코에서 쿠데타 했다. 이 얘기를 지난번에 했는데 이걸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기 좋게 하자면은 1933년이면 히틀러가 집권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전 유럽이 도로 극우 세력들의 정권을 장악하는 위기를 느낍니다. 히틀러 같은 정권이 이제 이태리에서도 딱 일어나고 하니까 바로 히틀러 집권 이후에 1935년경부터 비록 민주주의 정당임이라면은 비록 정책이 좀 틀리더라도 다 합쳐서 독재 체제를 막자. 그게 인민전선이라는 겁니다. 전 인민들이 다 합치자. 연합전선이죠. 이때 이제 프랑코가 쿠데타 일으키니까 똑같아요. 쿠데타 일으키는 사람들은 미리 다 냄새가 나요. 우리나라도 살고 뒤에 그 장면 정권이 하도 바보 같아가지고 5.16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다 보고가 올라왔어요. 박정희라는 사람이 이상하다고. 그래도 전출시켜라, 뭐 해라, 뭐 예편시켜라, 뭐 변얘기 다 했는데 다 그 참모총장, 장도영 참모총장이 끄떡없다고 괜찮다고 자기만 믿어라. 결국 장도영이가 자기 장면 총리를 배신한 거죠. 군편을 들어버렸으니까. 프랑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 인민전선파 공화국이 집권하고 있었는데, 그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었는데 프랑코에 대한 경고가 계속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우리나라보다 나아요. 정근시켰어요. 정근 어디 시켰냐? 모로코로 시켜버렸습니다. 모로코가 이제 스페인형 식민지가 있었거든요. 모로코 일부가. 그리로 가나서 그 변두리기 때문에 쿠데타 일으키려면은 스페인까지 와서 쿠데타 일으키려면 시간이 걸리고 알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다. 그리고 보내놨더니만은 모로코에서 쿠데타를 일으켜버립니다. 1936년 7월 17일. 이렇게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프랑코가 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들어오는데 프랑코가 자꾸 유리해져요. 왜 그러냐? 독일이 은연중 지지해 줍니다. 근데다가 유럽 전체가 스페인을 외면해요. 스페인 민주화를. 그냥 놔둬버립니다. 방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계 이 당시 지식인들이 36년 그 스페인이 이제 저래되니까 지식인들은 다 지지하는데 정부는 하나도 지지 안 해줘요. 미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뭐 영국이라든가 모든 나라들이 다 지원 안 해줘 버립니다. 그런 동안에 독일은 적극 지원해 버렸거든. 독일이 적극 지원한 게 뭐냐면은 게르니카 학살이라는 피카소 그림이 나오는 바로 게르니카 폭격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프랑코가 승리를 해버립니다. 이래서 이때가 이제 게르니카 폭격한 거거든. 독립이 아니고 독일입니다. 독립이 잘못 썼습니다. 독일 공군이 게르니카를 폭격했고 이 얘기를 피카소는 파리에서 듣고는 그 그림으로 그린 거죠. 게르니카 학살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39년에 프랑코가 마드리드 점령함으로써 프랑코가 집권했고 이때부터 프랑코가 75년에 프랑코가 죽습니다. 장기 집권했죠. 그런데 이제 해밍웨이는 이렇게 이제 그 투 때문에 스페인을 좋아했고 1차 대전 때도 끝난 뒤에 파리에 있으면서 스페인 구경하러 갔고 투를 구경하러 갔고 그게 바로 누울리아 그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 그 소설의 배경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이 이제 직전입니다. 2차 대전 1941년에
1939년에 2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스페인 민주화 위해서 이제 뭐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호텔에 있는데 막 기관총 들어올 정도로 위험한 상태인데, 이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에서 루즈벨트 앞에서 이걸 보여주면서 미국 정부도 좀 민주주의를 도와줘라. 안 도와줍니다. 참 이상하게 이해가 안 돼요. 이제 왜 그러냐 보면은, 안 도와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이 안 도와준 이유는 스페인이 유럽에서는 약간 후진국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그 민주 세력 인민전선파가 좌파가 많아요. 그리고 친소파가 많아요. 소련 쪽 가까운 정치인들이 많았어요, 스페인에. 이러니까 도와줘가지고 정권이 되면은 괜히 소련 힘 키워준다. 그래서 그게 안 도와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인들은 도와주는 거고. 이때 뭐 지식인들 안 간 사람 없죠. 이때 이제 세 번째 여자를 만난 거고, 스페인 내전 취재하다가 뉴욕 왔다가 또 스페인 가서 스페인에서 만난 게 앙드레 말로입니다. 러시아 작가 일리아 엘렌부르크도 여기서 만나요. 셋이 만나가지고 우리 각자 귀국해서 스페인 혁명을 가지고 소설 한 편씩 쓰자. 그래서 쓴 것이 해밍웨이는 누구냐 종을 울리나. 일리아 엘렌부르크는 짤막한 산문을 써요. 그리고 앙드레 말로는 희망, 이걸 썼단 말이죠. 자, 요까지 지난번에 한 것 같습니다. 이 누굴래야 종을 울리나 하거든. 이게 게리 쿠퍼죠. 이게 게리 쿠퍼고 이게 잉그리드 버그만이죠. 이게 이 영화를 봐서는 소설 잘 몰라요. 그 소설 전체의 큰 줄거리는 뭐냐면은 이제 이 미국인 교수 하나가 이 스페인 민주화를 위해서 스페인 문학연구원입니다. 이제 파견돼 가서 직접 게릴라전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어느 계곡에 나바사라다라는 산맥 안에 있는 어느 조그마한 계곡에 있는 다리를 폭파할 때 그 이 프랑코군이 그 다리를 못 건너게 해서 그 공화군이 그 이기는 거, 인민전선파 민주주의 파들이 이기는 거, 이걸 목적으로 해서 딱 맞췄는데 이게 늦게 가요. 그 연락이 다리 끊었다, 몇 시에 다리 폭파한다, 이게 늦게 가서 결국은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 가지고 이 작전이 완전히 실패해 버립니다. 성공한 작전이 아니라 실패한 작전이에요. 이래서 이 미국인 교수가 거기서 죽거든요. 죽고 이 여자는 혼자 살아남는 거, 그게 이제 끝나는 건데, 쿠바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했죠. Lookout farm이라는 뜻으로 핑카 비니가라는 거고, 여기서 세 번째 아내와 이혼한 뒤에 넷째 아내, 이 마지막 아내입니다. 넷째 아내와 결혼을 했다는 거. 쿠바는 난 못 가봐가지고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데 지금 이 사진 많이 나오죠. 집이 이렇게 좋답니다. 이 사진은 이게 해밍웨이고 이게 이제 세 번째 아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누군지 모르는 중국 군인이에요. 그걸 봐서 이건 이제 충킹 이러는 중진 같아요. 중경 같아요. 중경. 그 해밍웨이가 중경에 가서 중국 군인들과 해밍웨이 부부가 중경에 여행 중에 중국 군인들과 찍은 사진 같습니다. 이건 집에 고양이 한 거거든. 난 해밍웨이 이 플로리다 해밍웨이 집에 갔을 때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고양이였어요. 고양이를 그렇게 많이 키우고 고양이 무덤도 전부 다 마들났다 그랬거든. 그랬더니만 우리 일행 중에서 막 그걸 더 소중히 보더라고. 해밍웨이 유적은 안 보고 고양이 묘지 만든 걸 얼마나 잘 해놨는지. 고양이 아주 미쳤습니다. 자, 누구냐 종을 누리냐 개요입니다.
미국인 대학 강사, 스페인어 전공 강사는 로버트 졸단, 마리아는 스페인의 민주정권 때 공화당, 민주당 출신 시장입니다. 조그마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읍장쯤 되는 시장의 딸입니다. 근데 이 딸이 그냥, 그러니까 그 고을에서 잘 살고 편안하게 있었던 집안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결국은 쿠데타 군에 들어오면서 자기 아버지를 총살시킵니다. 자기 아버지가 총살당하는 걸 봐요, 이 딸이. 보고 이제 자기도 곧 죽기 직전에 구출당한 겁니다. 죽으려고 이제 머리 다 깎아버려요. 깎아가지고는 막 이제 쿠데타 군인들이 여자를 막 이 남자 저 남자 데리고 막 농락하고 그런 경험을 겪고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어디로 이송하는 겁니다. 여러 포로들을. 이송하는데 그 열차를 폭파해요. 폭파해서 혼란 틈에 구출당해서 이 파브로라는 이 바치사입니다. 파브로. 이 파브로의 그 한 소대에 이 마리아가 잡혀옵니다. 잡혀가지고 구원대에 옵니다. 구출대 왔는데 막 머리 하나도 없는 거야. 이따 거기서부터 머리가 이렇게 길러가지고 로버트 조단을 만났을 때 머리가 조금만 길어요. 여자라는 거 표시할 정도로만 길어요. 그게 이제 마리아예요. 자기 아버지는 시장이었고 시장의 딸로 아버지가 죽는 걸 보고 자기는 단둘이 이송되다가 열차 폭파당해서 마리아 파브로 부대에 구출돼 온 여자. 그리고 필라는 파브로 아내입니다. 여자, 집시. 이 정도 집시족이에요. 집시 아니고. 이 밑에 주인공들은 뭐 다 이제 이 파브로 부대, 그 분대의 소속원 집시들입니다. 집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박하고 약간은 미신적이고 한번 자기를 하겠다 하면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런 부대예요. 그런데 로버트 조단이 그 임무를 받은 게 뭐냐면은 어느 나우사라다 산에 있는 어느 계곡에 가서 파브로를 찾아라. 파브로가 대장인데 그 부대가 파브로를 찾아서 파브로 협조하에 다리를 폭파해라. 이렇게 온 겁니다. 왔는데 파브로는 그동안에 해보니까 막 힘도 들고 해서 마음이 변해버려요. 변해가지고 협조 안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안에 이 여자가 철같이 로버트 조단을 도와가지고 성공시킵니다. 그런 동안에 이제 조단과 마리아 둘이가 이제 연애를 해요. 사랑을 하게 되고. 이래서 이제 그 다리 괴랑을 폭파하는데 폭파에는 성공하고 탈출하는 동안에 조단이 총을 맞아 낙마해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울며불며 하니까 다 가라고. 나 혼자 여기 남아가지고 시간을 벌어줄 테니까 다 도망가라고 하고는 혼자 남아 있습니다. 혼자 남아서 거기서 죽는 걸로 끝나요. 이런 소설인데 이 제목이 메타피지컬 포이트라고 말하는 형이상학파 시인입니다. 존던. 거의 셰익스피어 시대죠. 셰익스피어가 1616년에 죽었으니까. 이때의 시인인데 이 존단이라는 시인은 좀 특이하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오래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존단 시인은. 이건 여러분들 한번 이름도 알아둘 만한 필요가 있고 혹시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존단 시를 찾아보면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문장 공부한 데서 아주 독특한 문장법을 발견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서로 다른 관념, 이게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낯설게 하기의 거의 시초가 존단 형이상학파 시인적입니다. 전혀 다른 관념을 가지고 그걸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사랑은 컴퍼스와 같다. 그럼 컴퍼스하고 사랑하고 무슨 관계 있지? 상상이 안 되죠. 그러면은 존단의 시에 보면은 컴퍼스가 이래 있으면 두 달이야.
두 사람인데 서로 남 같아, 남녀가. 근데 두고 쭉 그리면은 같은 원을 그려.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컴파스와 사랑 대비 안 되죠. 안 되죠. 그 다음에 종과 죽음 관계가 안 되죠. 그게 바로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제목이 나온 거거든.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 존단 시에는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존단은 원래 그 가톨릭 집안에 태어납니다. 가톨릭 집안에 태어났는데 이때 영국은 성공회거든. 그리고 가톨릭을 있으면서 학대도 많이 받아요. 받다가 그래도 끝까지 가톨릭을 믿다가 어떤 계기로 그 계기는 이제 스페인 여행도 하고 이태리 여행도 하면서 스페인과 이태리는 가톨릭 나라거든. 가서 가톨릭의 어떤 그 좀 불합리한 점을 느끼지 않았나 그 추측을 해요. 다만 존단이 왜 가톨릭에서 성회로 개종했느냐 그거는 원인은 몰라요. 아직까지는 연구해도 그 원인은 안 나와요. 그러나 개종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존단의 어머니가 그 유명한 가톨릭 순교자 토마스 모어 딸의 손자입니다. 토마스 모어의 혈통이에요. 토마스 모어는 그 성공회 만들 때 순교한 사람이잖아요. 끝까지 죽은 사람이잖아요. 대법관으로 있으면 대법 원장으로 있으면서 끝까지 왕의 말 안 듣고 가톨릭 믿겠다 해가지고 교수형 당한 게 바로 토마스 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혈통의 어머니 밑에서 존단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야말로 신앙에 대한 어떤 그 순교 정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존단은 그걸 깨뜨리고 성공회가 되어버리고 나중에는 성공회 신부가 돼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신부가 됩니다. 그 신부이자 시를 썼거든요. 이랬는데 이 누구의 종은 울리나가 나오는 그 글이 뭐냐면은 바로 이 글입니다. Devotions upon emergent occasions and several steps in my secrets. 그 내가 아플 때 같이 emergent 그 위험한 순간에 그때 뭔가 내가 그걸 이기는 그런 방법을 디보션 해야 된다. 원인 불명의 열병, 죽음의 위기에서 재생과 삶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23부로 구성된 글이 바로 요 글이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이 23부로 된 이 글 중에서 메디테이션 하는 게 명상인데 이걸 어떤 사람도 기도로 번역하기도 해요. 이라는 제목의 17번이 바로 딱 요 구절입니다. 이게 이제 해밍웨이가 채택하면서 유명해진 거거든. 이게 그 영어를 여러분들이 다 잘 하시겠지만은 굉장히 까다로운 이 형이상학파 시인이 쓴 거기 때문에 노맨 이즈 앤 아일랜드 이러면은 누구도 섬이 아니다 그런 거죠. 그럼 인타이어 오피스 뭐 같아요? 누구도 그 자체로는 당신 혼자 너 자체로는 인간 하나의 자체만으로는 완벽한 섬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대륙의 한 피스 조각에 불과하다. 대지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 A part of the main. 이건 뭐냐면 여기 메인은 대륙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바다입니다. 앞구절에서 섬에 대한 비유를 했거든. 모든 인간은 완벽한 섬이 아니다. 너 그 자신 인간 혼자만으로 완벽한 섬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건 마치 조각이 대륙 전체가 아니듯이 또 한 부분이 바다 전체가 아니듯이 그 메인 가는 거는 바다 전체 섬에 비유했기 때문에 그 섬의 비유로 대륙도 아니고 바다도 아닌 대륙도 완벽하지 않고 바다도 완벽하지 않다 그런 뜻이죠. 흙덩어리 하나가 쉽게 내려가면 바다에서 쉽게 내려가는 것은 유럽에서 less 그 유럽이 적어지는 거다. There's less if
프로몬토리가 뭐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막 원래는 곳이거든. 곳 대륙에서 약간 조금 튀어나오는 곳이란 말이죠. 그 곳인데 만약 곳이 그렇듯이 곳이 쉽게 나와서 안 되듯이 또 as well as if manner 이건 그 영지잖아요. 영지 별정 영지잖아요. 너 친구 것이거나 혹은 너 자신의 영지가 그렇듯이 말하자면은 땅이 하나 쉽게 나가는 것은 대륙의 큰 대륙의 유럽 전체 대륙의 손실이다. 그것은 마치 네 친구 별장이나 네 그 영지가 쉽게 나가는 거랑 똑같다. 그런 거죠. 한 사람의 죽음은 나를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나는 인류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never sent to know. 이게 이제 요 never sent to know 하는 걸 우리나라 이제 번역가들은 알려고 하지 말아라. 혹은 그걸 알려고 사람을 보내지 말아라. 그렇게 번역이 달라져요. 근데 묻지 말아라 이런 게 오히려 더 훨씬 더 문학적인 것 같아요. 누구의 종은 이게 그냥 종이 아니고 조종입니다. 조종. 누구의 종이 조종이 울리느냐고 알렸고 괜히 애쓰지 말아라. 사람 보내지 말아라. 그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이게 이제 형상학시 한 표본입니다. 어때 이제 조종이 울리는 거는 그 죽은 사람이 너 손실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너 자신을 위해서 울리는 거기도 하고 그 조종은 그냥 종이 벨 링이 아니거든. 톨스예요. 톨스는 조종이에요. 죽었을 때 성당에서 치는 종소리예요. 이기 때문에 그 종이 울리는 것은 한 사람의 죽음은 인류 전체의 죽음이고 인류 전체의 손실이자 너 자신의 죽음이기도 하다. 그것은 곧 그 사람이 너 자신 위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뜻이거든. 그럼 이게 이제 소설의 마지막에 로버트 조단이 이제 부상당해서 말 타고 도망가버리면 그만이야. 근데 조단 생각에는 다 도망가면은 추적군들이 쫓아와서 자기들이 다 죽어요. 근데 자기 애인을 살리려면은 자기가 거기서 지켜줘야 돼. 시간을 끌어줘야 돼요. 그럼 결국은 성한 딴 사람 보고 너 지켜라 하고 자기 도망갈 수 없잖아요. 부상당했다고. 그래서 딴 사람들이 막 말에 태워가지고 가져가는데 막 말립니다. 그 장면이 이 소설에서 참 감동적이에요. 그런 어떤 헌신적인, 종교적인 헌신 같은 게 우선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 떠나고 혼자 남아서 그걸 방어해 주는 거. 그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939년에 스페인 내전은 끝나고 드디어 1939년에 유럽에서는 2차 대전이 시작됩니다. 미국은 아직 전쟁이 안 말려들었어요. 미국은 1차 대전 때도 전쟁이 막바지에 뛰어들었고 2차 대전 때도 처음부터 관여 안 합니다. 처음에는 미국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41년 이때쯤 돼서 본격적으로 유럽에 간섭을 하거든. 조금 늦게 간섭을 하거든. 자, 그럼 여기서는 1941년 12월 8일 적시한 건 뭐냐면은 일본이 펄하버를 폭격한 날입니다.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한 날이 바로 12월 8일이기 때문에 이럴 때 미국은 유럽에서는 전쟁이 나도 미국은 태평으로 돈이나 벌고 장사하고 잘 일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일본이 함으로써 이게 보통 전쟁이 아니구나. 우리한테도 봐라. 일어나는 전쟁이구나. 하고는 딱 다시 느낍니다. 그래서 낚싯배 필라호를 이 필라가 아까 나왔던 그 두블리아 종 논리나 나오는 파브로우 아내 그 자기 남편이 그냥 변절해가지고 게릴라전 안 도와주려고 하는데 아내가 막 해가지고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배 이름 필라호거든. 이걸 미 해군 정보부에 소속시키고는 자신의 함자에 되어가지고 구명 승무원을 거느리고 이 낚시하는 배로 위장해가지고 왜 무장해서 돌아다니면은 독일 잠수함에
그 벼가 그 공약을 받잖아요. 그리고 잘못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낚싯배를 위장해서 무기는 숨긴 채 독일 잠수함을 추적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잠수함을 하나도 못 찾았대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독일이 그때 잠수함으로 대서양 전체를 누비면서 적 함대를 공격했거든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근데 1차 대전이 이제 41년부터는 온 세계가 다 2차 대전 전쟁터가 되는 거죠. 1944년 봄에 런던이 등화간지 아래서 해밍웨이가 런던에 갔다가 자동차 사고로 57만을 빼앗겼습니다. 이 상상이 안 돼요. 사망설이 나돌 정도였어요. 그리고 1944년 6월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하거든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할 때 해밍웨이는 군인도 아니면서 그냥 따라가요. 따라가서 프랑스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게릴라들이 해밍웨이를 보고 소설가인 줄 모르고 게릴라 장군인 줄 알고 장군님 이랬대요. 왜? 풍채가 좋으니까. 그 남자는 풍채가 좋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이제 파리에 갔거든. 가서 피카소, 사르트르, 보발. 1차 대전 때도 거기 가서 에즈라 파운드를 비롯한 여러 그 문인들 다 만났죠. 겔트리트 수차인도 만나고. 그랬는데 2차 대전 때도 역시 가서 또 1차 대전 때보다 이때는 더 많았어요. 예술가들이. 그걸 다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45년 3월에 이제 귀국했거든.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건 5월이죠. 5월 8일에 이제 끝나거든요. 유럽에서 전쟁은 5월 8일 끝나고 아시아 쪽 일본이 항복한 것은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독일보다 석 달 늦게 일본이 항복한 거죠.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입니다. 정황이. 자, 이런데, 메리 웰시라는 여자를 또 만납니다. 이 여자는 경력이 화려해요. 해밍웨이만큼 경력이 화려해요. 첫 결혼을 이혼하고는 종군 기자로 유럽에서 활동하다가 전쟁 중에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러다가 44년에 해밍웨이를 만나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결혼 이혼해버리고는 46년에 해밍웨이와 결혼합니다. 그럼 이 여자는 세 번째 남편, 해밍웨이는 네 번째 아내. 뭐 별로 서로 미칠 것도 없는 거래죠. 자, 여기서 살다가 이제 쿠바 생활입니다. 쿠바에서 살다가 59년에 아이다호주의 캐첨이라는 데로 이사를 갑니다. 여기서 죽어요. 자, 여기까지 잠깐 보십시다. 이게 이제 네 번째 아내입니다. 네 번째 아내. 이때 이제 마지막 가장 유명한 소설이 노인과 바다. The best I can write ever for all of life. 자기가 그냥 온갖 정성 다 들였대요. 그럼 지금까지 해밍웨이 소설 보면은 초기에 허무주의적인 그 반전 소설에서 중기에는 사회 문제에 굉장히 역사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참여했던 것과 사회 문제 같은 걸 많이 다룬 소설을 썼다가 그 이제 누굴 위한 종은 논리나죠. 반전운동하고 허무주의를 나타낸 것은 무기여자일 거라고. 또 중기에 와서는 누굴 위한 종은 논리나 그걸 썼다가 만년에는 완전히 인생론적인 과연 삶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이 노인과 바다는 전체 이 중편 길이밖에 안 돼요. 얄팍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아주 힘들어요. 조그마한 그 중편에 가까운 건데 그 전체 작품에서 가장 유명한 그 노인의 독백 But man is not made for defeat. 인간은 패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다. 사람은 파괴된다. 부스러진다. 그러나 실패한 건 아니다. defeat.
그 차이입니다. 그럼 뭡니까? 디스트로이는 완전히 자기까지도 포기한 좌절. 디피트는 패배는 했지만은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실패했어. 실패는 했지만은 그게 내 의지가 죽은 건 아니에요. 결국은 불패야, 불패. 끝까지 나는 패배하면서도 싸워요. 패배하면서도 저항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저항하는 그 자체가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다. 해밍웨이 자기 기질을 그대로 나타낸 말이죠. 자, 이 해밍웨이가 좋아했던 여자가 독일 출신 여배우 디트리히, 이 여자는 나도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상당히 미모가 있어요. 잉그리드 버그만은 내가 고등학교 때 하도 좋아해가지고 잘 알죠. 잉그리드 버그만. 그러게 이제 누구나 좋은 눈이나 보면 게리 쿠퍼가 나오잖아요. 게리 쿠퍼하고, 게리 쿠퍼가 로버트 조르단 역할을 맡고 잉그리드 버그만이 마리아 역을 맡아가지고 둘이 이제 연애한 거로 나오는 거거든. 예했을 때 이렇게 했고 이랬는데, 이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그 이 소설 전체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어부 뭐 이래 나오는데, 어부 이름이 뭐예요? 어부 이름이 산티아고거든. 산티아고인데 이게 나는 이게 성서를 잘 모르겠는데, 그 산티아고 그 어부가 우리나라 번역이 야고보하고 비슷해요. 보고 계시? 그 이래나 내가 본 해설을 보면은 산티아고 뜻이 스페인어로 이제 산티아고가 된 겁니다. 산티아고라는 스페인어로 된 건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야고보래요. 야고보. 야고보인데 야고보가 성서에 그 세 사람이 나와요. 첫째는 예수 제자 야고보. 둘째는 이게 대야고보죠. 소야고보는 요한 형이고, 그 다음에는 갈릴리 어부 중에 야고보. 셋이 나오거든. 그럼 여기서는 갈릴리 어부예요. 어부는 야고보가 나오는 거거든.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관련인지 모르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 바다, 노인과 바다를 성서적 입장에서 이 소설을 본 관점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왜냐하면은 내가 볼 때는 해밍웨이는 그렇게 착실한, 독실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 소설에도 보면은 자기는 신앙하고 전혀 관계 없대요. 전혀 관계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이 노인뿐 아니라 누구든지 간절할 때 되면은 다 하나님 찾는다. 나도 찾거든요. 신을 찾거든. 그럼 이제 그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독실한 신자들이 찾는 그 하나님의 개념과 너무나 차이가 나죠. 해밍웨이도 마찬가지야. 그 노인이 막 자기가 잡은 상어가 막 잡은 고기를 상어한테 막 뜯어 먹이고 할 때, 좀 아무리 쫓아도 안 돼요. 결국은 다 뺏기고 뼈다귀만 가지고 나오잖아요. 노인가 바다에서. 그럴 때 이제 막 기도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보통 독실한 기독교인들 하는 그런 기도와는 달리, 난 그래 말해. 우주 산하만상을 지배하는 뭔가 어떤 힘, 그게 그냥 하나님 도와줘서, 그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과 그 기독교인이 말하는 하나님, 혹은 뭐 아랍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또 다르겠죠. 어쨌거나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하고는 좀 일치가 안 해요. 여기 보면 이게 구절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신에 대해서 나에게는 종교는 없지만, 그러나 이 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천주경 10번과 성모경을 10번이라도 외우겠고, 그놈을 잡기만 한다면 코브레 성당의 성모님한테 순례할 것을 약속하겠다. 이렇게 믿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그냥 잡게 해주면 난 그 신을 난 믿겠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특별한 뭐 이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설을 다 그렇게 보면서 그 노인이 패배 안 하고 계속 끝까지 버티는 걸
그 기독교 철학에서 말하는 소위 스토이시즘. 결국 인간의 존재의 가치는 얼마나 각 인간 개개가 자기의 스토이시즘을 발휘해서 그걸 끝까지 실천하느냐. 굽힐 줄 모르는 인간의 어떤 그 의지, 패배하지 않는, 파괴는 되지만 패배는 하지 않는 그런 인간. 그걸 이제 스토이시즘에서, 기독교 철학에서 이제 스토이시즘에서 찾는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다와 노인은 다 그걸 좋아하잖아요. 다 그, 웬만한 사람들은 이 소설은 다 좋아하거든요. 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인간의 궁극적인 가치를 따질 때 결국은 모든 인간은 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값을 만드는 거다. 값어치를. 그게 무슨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완력이라든가 뭐 그런 걸로 내 가치가 높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념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 스토이시즘적인 그 자기 주관, 그걸 어떻게 세우느냐. 그게 그 인간의 가치다. 이걸 이제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 느끼는 거고. 그 바다라는 그 거친 바다, 파도로 막 위험에 처한다든가 아니면 그 속에 악어가 덤벼서 빼는다든가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느끼는 모든 고통의 상징으로서 그걸 느끼는 거고. 그걸 끝까지 이겨내는 거는 오직 그 신앙의 힘에 못지않는 자기 의지, 이런 것을 함으로써 그런 걸 극복해내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렇고, 자, 2차 대전 끝나니까 배를 도로 찾아요. 정부부 소속을 했다 배도를 찾아서 낚싯배를 씁니다. 그래서 아바나 근교 보금자리에서 이제 부부가 생활하는 거거든요. 이때 가정관리사가 둘, 원정사와 운전기사가 셋, 중국인 요리사가 있고, 하나 있고, 20마리의 고양이, 8마리의 개가 동거하는. 나 같으면 그래 못 살겠어. 그때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1945년 해밍웨이가 교통사고로 무릎이 부서져 버려. 완전히 부서져 버려. 안에 메리도 연속적인 스킬 사고로 큰 부상이 입었어요. 이런 속에 이 시대 전체 좌우에서 보면은 절친한 문학인들이 하나하나 죽어가요. 윌리엄 버틀러 예츠, 웨더스포드는 영국의 소설가예요. 피츠제랄드는 미국의 소설가 유명한. 셔우드 앤더슨으로 지난번에 했죠. 자기 시카고에 기자 노릇할 때 그때 시카고 파에 여행을 줬던 셔우드 앤더슨. 자기 글 발표하는 것도 도움을 줬죠. 그다음 제임스 조이스, 아일랜드 소설가. 게투드 스타인, 파리에서 만났죠. 문단의 마담. 그다음 해밍웨이 편집자 친구까지. 요 전후에서 한 몇 년 동안에 하나하나 죽어가는데 점점 자기도 몸은 나쁘고 인생의 부상함을 느낍니다. 54년에 그런 몸 가지고 1954년에 아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벨기에 콩고 간에 상공 관광 비행기를 세뇌해가지고 비행 중에 전신 충돌로 큰 부상을 했습니다. 부상 기고 누워가지고 그 다음날 엔테베 병원으로 치료받으러 가려고 하다가 또 뒤집어져요. 또 사고 나요. 이럴 때 해밍웨이가 뇌수가 흘러나옵니다. 화상과 뇌진탕으로 전 세계 기자들이 몰려서 사망기사 취재하러 모여듭니다. 근데 또 살아나요. 살아난 뒤에는 건강이 완전히 회복 안 됐죠. 알코올 중독도 또 심해지고 횡설수설하고. 이럴 때 이제 전후에서 이제 상을 계속 받고 노벨상 수상을 가지도 못해요. 몸이 나빠가지고. 그러니까 쿠바 주재 스웨덴 대사가 해밍웨이 집으로 찾아와 주나 노벨상을 전달해 줄 정도로 건강이 나빴단 말이죠. 이건 이제 그동안의 인생 동안을 정리한 겁니다. 첫째 아내 때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 둘째 아내 때 물기가 잘릴 거라.
셋째 아내였던 누구를 위하여 종을 누리나. 넷째 아내였던 노인과 보다. 첫 아내 헤들리 외에는 다 기자 출신 여자입니다. 자, 쿠바 떠납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쿠바 떠나요. 왜? 1959년에 카스트로가 쿠바 혁명을 일으킵니다. 쿠바는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 바로 밑에, 플로리다 바로 밑에 붙어 있어가지고 미국과 불가분의 관계거든. 그럼 그게 스페인 식민지였어요. 식민지였던 걸 1898년에 미국이 탐을 내고는 쿠바를 뺏으려고 미서전쟁, 미국과 스페인 전쟁을 일으킵니다. 1898년 우리가 미국 역사할 때 했던 거 기억나죠? 미국이 바로 제국주의 시대로 돌입하게 된 계기가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 스페인의 식민지를 뺏기 위해서 스페인과 전쟁을 해서 스페인을 패배시킨 뒤에 스페인 식민지였던 쿠바와 필리핀을 비롯해서 중남미 일대를 미국이 서서히 다 먹어 들어가는 그게 바로 미서전쟁의 계기가 됩니다. 이 미서전쟁 이후부터 미국이 본격적인 제국주의화 됐고 1차 대전 때 세계 최강국이 됐고 그 뒤부터는 지금까지도 계속 미국이 지구를 흔드는 최강국이 됐죠. 그런데 그 틈새에서 쿠바는 어떠냐? 스페인 식민지를 가장 오랫동안 겪습니다. 쿠바는. 그러다가 미서전쟁 이후에 미국의 앞잡이 정권이 계속 들어서면서 미국 앞잡이 정권은 바로 독재체제입니다. 왜? 미국은 독재체 해놓고 자기들이 뺏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헤밍웨이가 이게 갈 때만 해도 낙원이죠. 쿠바는 미국인들에게는. 그리고 갔는데 이 독재 밑에서 그 바티스타 독재했거든요. 이때 바티스타 독재했는데 카스트로는 원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였는데 불과 얼마 안 되는 자기 동지들하고 바티스타 독재를 타도하겠다고 상의했다가 고스란히 다 잡혀요. 그래서 투옥됩니다. 투옥됐는데 그냥 들어올라다 잡혔으니까 큰 죄가 없죠. 그러니까 사면받아요. 사면받아가지고 다시 중남미로 망명 갔다가 그것을 개발하고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1959년에 다시 쿠바에 쳐들어갔거든. 이때는 이 바티스타가 너무 악명이 높아서 바티스타가 그냥 독재가 넘어가요. 그러고는 혁명을 일으키니까 쿠바가 지금까지 남은 나라에 식민지였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신용에 시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외국인 자산 접수에 관한 겁니다. 모든 외국인들은 쿠바에 있는 재산 다 뺏는다. 떠나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때 이제 해밍웨이가 떠났거든. 그래서 아이다호에 가서 평동안 살다 죽는데 여기는 참 사진을 보면 경치가 좋으니까 미국에 있는 회원들이 제발 여기 가서 사진 좀 찍어가지고 나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바나 은행 금고에 수집품과 작품 필사본을 맡기고 떠나가지고 있었는데 쿠바 정부는 카스트로가 해밍웨이를 좋아해요. 무지막지한 그런 독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해밍웨이를 옹호도 해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떠나버렸거든. 61년에 해밍웨이 하우스 수집품과 6천여 권 장서를 접수해가지고는 그대로 잘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박물관이 됐죠. 이게 이제 해밍웨이가 간 그 아이다호 집입니다. 아이다호 집 이거거든요. 여기서 마지막 살다 이 집에서 자살한 겁니다. 참 경치가 좋고 이 주변에 보니까 굉장히 경치가 좋아요. 호수도 있고 산도 있고 뭐 대단한 명성지인데 어쨌든 여기에 그 아까 누구리의 종을 놀리나의 주인공이었던 게리 쿠퍼가 해밍웨이 찾아와요. 이건 어떤 배우인지 잘 모르겠어요. 보비 피터슨 하는 여자 배우고 이게 게리 쿠퍼잖아요. 딱 봐도 게리 쿠퍼인 줄 알겠죠. 이게 해밍웨이고 이렇게 셋이서 그 자기 집 주위에 찾아와주려고 이제 사진 찍은 겁니다. 이 만년 해밍웨이거든. 근데 해밍웨이가 카스트로를 은근히 좋아했어요. 지지했어요. 그 와가지고도. 이러니까 FBI의 만년 FBI 국장 후보 이 펄복도 그때 내사했다는 거 얘기 내가 자세히 했죠.
후보는 문학인들 무조건 싫어해요. 문학인들 무조건 무슨 분자예요. 쿠바 살 때부터 감시받고 있었는데 건강악화의 심리적으로 더 감옥 간염에 사로잡혀요. 헤밍웨이가. 쿠바 공산당 후에는 재산 뺏길까 봐도 걱정. 재산만 뺏겨도 좋겠는데 모국에서 자기 본국에서는 후보 FBI 국장이 자기 감시까지 해. 그러니까 더 이제 화가 난 거죠. 불안해지고. 자, 메리 아내지요. 아내가 입원시키고 정신충격을 받게 했거든. 메리가 이제 헤밍웨이를. 퇴원 후에 더 우울증이 심해집니다. 결국은 재입원했다가 6월 30일에 퇴원하고 이틀 뒤에 죽어요. 7월 달에 죽어버려요. 메리는 5년 후에 자살 시기에 처음에는 뭐 우리나라도 다 자살하고 났어요. 처음에 우리나라 신문 날 때는 총기 사고라 그랬습니다. 총기가 이렇게 나도 그때 신문 보고 신문 장면이 기억나는데 사진이 총을 이렇게 긴 총을 들고 목에다 총을 넣어가지고는 땡겨가 죽였다 하는데 모든 신문들이 그 자살 불가능하단 말이야. 왜? 이렇게 방아쇠를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방아쇠까지 팔이 닿을까 말까 하거든. 그래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자살이 아니다 뭐 어떻게 막 많았는데 아내가 5년 뒤에야 자기 남편이 분명히 자살이었다. 그걸 공개 회견에서 실제로 시인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자살이죠. 뭐 유언비에 떠들어가지고 의문을 죽으면 그냥 이렇게 났거든. 이게 이제 그 뉴욕 타임스의 일면에 앞에는 딴 기사가 있고 여기다 일면에 그냥 헤밍웨이 의문을 죽음 기사가 그래서 난 겁니다. 그런데 이 집이 가족 내력이 자살자가 많아요. 아버지 자살했어요. 병은 혈색소 침착증이라는 게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걸 알아가지고 고생하다 아버지 자살한 건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는 누이 중에 하나가 또 자살했어요. 형제 중에 하나도 자살했어요. 헤밍웨이 당대에 3명이 자살한 거예요. 집안에서. 그러니까 그냥 집안 자체에 좀 이런 자살 충동질 같은 그런 인자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헤밍웨이의 일생입니다. 마지막은 참 허망하죠. 묘지는 아주 평범해요. 아이다호, 캐첨, 자기 집 주변에 있다 그럽니다. 이게 난 못 가봤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주병 같아요. 헤밍웨이 기념상. 기념상 위치가 여기입니다. 참 가보고 싶죠. 미국에 계신 분들 아이다호 가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서부에 계신 분들 꼭 한번 가서 사진 멋지게 좀 찍어 오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지금 봤던 요 밑에 나오는 글입니다. 밑에 나온 거 이게 이제 헤밍웨이에 대한 설명이죠. 자, 폴라 맥그레인이 첫 아내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파리 생활의 헤밍웨이. 굉장히 이게 베스트셀러 됐다 그래요. 난 못 읽어봤는데. 자, 이상을 헤밍웨이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마가레트 미첼을 하겠습니다.